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황을 리뷰하는 오프더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투자전략팀의 황산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채원씨. 이번 주는 딱 이슈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이슈가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중동 이슈를 좀 중심으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도 질문을 좀 준비해 주셨죠, 재원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이러한 총 5가지 질문을 이제 드릴 거고,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이 위치에 궁금하신 부분을 이제 직접 위치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 저희 영상을 전체 다 보셔도 좋고 한 것 같습니다. 채원 씨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 중에서? 저는 사실 3번이 요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지금 이 3번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주식을 사면 좋을지에 대한, 아무래도 그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중반쯤 한번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바로 이제 시황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처음 저희가 물론 지금은 좀 희석이 많이 됐지만은 6월 12일은 또 중요한 이슈가 관세였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날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관세가 이렇게 좀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게, 이날 같은 경우에는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모습 보였고, 시장 자체로는 뭐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벤트의 임팩트 대비해서 좀 결과가 미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그냥저냥 보합권 정도 유지되는 그런 모습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협상 결과를 보면은 중국이 좀 우세했다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세했다라는 부분은 좀 비약인 것 같고, 중국의 파워를 좀 볼 수 있었다 정도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협상이 발생했던 게 히토류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그런 독점적인 파워를 볼 수 있던 그런 이벤트였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이런 히토류가 아직 리스크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히토류 협상이 매 6개월마다 되는 걸로 이제 협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관세 리스크를 안도할 수 없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당장은 뭐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개는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기저단에 밑에서 좀 돌고 있는 이슈가, 지금 미국을 들어가지 못한 중국의 상품들이 미국 외의 국가들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공급망 적인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중국의 수출을 규제가 당하면은 이제 베트남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던가, 캐나다든 멕시코든 그 우회해서 갔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또 발생하고 있긴 한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우회 경로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좀 무역 불확실성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또 남아있지 않나, 아직까지.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좀 경계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물량이 관세 때문에 막히니까 다른 국가로 우회해서 이제 가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막고 있어서 공급망에 좀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쵸. 미국이 근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그 다른 국가를 가는 걸 막지는 못하는데, 그 상품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는 막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국가들의 산업도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기사에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산 상품들이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의류 공장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파산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국의 디플레 수출에 따른 파급 경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도로 좀 주목하면 좋을 이벤트다. 아직까지는 가셔야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포인트는 좀 새로웠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사실 12일에 CPI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날 또 13일에는 PPI도 나왔거든요. 근데 좀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CPI랑 PPI가 좀 호조를 나타내는 결과를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 좀 장의 반응이나 좀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물가가 막 튀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PPI를 보시면은 이제 PC 그런 가격 지수에 들어가는 주요 요인들인 항공 서비스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관리 같은 그런 세부 지표들도 막 크게 튀진 않았으니까는 좀 이제 향후에 매파적 그 FOMC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관세 효과는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CPI나 PPI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세 효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제가 시황에 적었다시피 총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기업들이 관세 발표 전에 이런 물량들을 대규모 확보해 놨다. 저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관세 발표하기 직전에 애플이 급하게 비행기로 이제 아이폰을 싣고 날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미국의 수입 급증이나 그 시기에 이런 부분, 이런 데이터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많은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경제 반영까지의 그런 딜레이가 존재하죠. 경제 지표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전가력 약화, 이런 부분들인데, 두 번째도 좀 재밌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CPI가 원래는 후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는 선행, 동행, 후행 지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CPI는 경기 상황을 후행하는 그런 지표예요. 왜냐하면은 경기 상황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이나 아니면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비단의 체력을 확인한 다음에 물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후행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공급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런 물가가 전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력이 있든 없든 확정적으로 이제 전가될 수 있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저도 찾다가 보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그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재나 경기 민감주 관련 기업들 딴에서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은 기업들이 이러한 관세 영향을 흡수를 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왜냐면은 관세, 저도 맨날 찾아보는 게 도대체 관세 영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경기 지표 딴에서. 근데 어찌 보면은 소매 판매가 이번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부분들이, 생각해보면은 소매 판매가 안 좋은 거는 소비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동행 지표라 치면은 후행되는 지표인 물가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소비력이 안 좋으면. 네. 근데 관세는 부과 이미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가하냐 마냐 문제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흥미롭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하나 둘씩 포기를 하면은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을 부분들이 재고 관리 단에서 가장 빡센 상품들이 있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에서 바로 수급할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럼 유통기한이 짧거나 이런 재고 관리가 사이클이 짧은 품목부터 먼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리테일러들이 좀 그럼 먼저 반영을 하겠죠. 실제로도 많이 언급이 나왔었고, 그런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먼저 반영하지 않을까. 네. 월마트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16일 단으로 가면은 16일에는 이제 저희가 주말, 사실 13일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 날이 13일 장을 쓴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주말간에 많은 이슈들이 발생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충격을 줬던 중동발 전쟁이라 하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충돌 정도로 좀 규모를 축소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 충돌이 반영됐던 장이었는데 이날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랑 방산 관련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이 터질 때 방산이랑 에너지 주들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좀 대표적이니까 또 다른 투자할 만한 자산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채원 씨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그런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저는 그래서 사실 방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방산? 네. 그렇죠. 뭐 팔란티어나 이런 아니면 로키드 마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오르긴 했었었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으로 파생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유가가 급등함에 따른 그러한 비용 압박이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랑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 오프 현상, 그러니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예를 들면은 채권과 주식이면 주식을 회피하고 이머징과 DM이면은 이머징을 회피를 하고 성장 퀄리티면은 성장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로 이제 섹터 따라서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방산 에너지는 바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있는 조금 약간 엣지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자면은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드스트림 그런 에너지 기업들을 보고 있거든요. 흔히 이제 미드스트림이라 한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에너지 기업 원유 관련된 기업들을 볼 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을 보게 되는데 업스트림 같은 경우가 저희가 흔히 아는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유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유가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미드스트림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는 킨더 모건이나 아니면은 그 엠브리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유가가 아니라 이런 원유의 운송량 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런 원유를 이제 공급하고 이동시키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운송량에 연동이 돼 있어요. 이런 주가나 실적들이. 근데 이걸 왜 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란이나 이스라엘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요 우려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근데 그 해협이 이제 전 세계 이제 원유 운송량의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아시아 국가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중동 지역의 리스크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유가를 자극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로서 이러한 공급 루트를 다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중동의 해지가 어딜까요?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해지. 그러니까 중동만큼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안전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 네, 텍사스나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원유를 수입을 해오는 루트를 다시 또 만들어내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미 비중을 할당해 놨고요. 미국으로. 일본이나 인도, 중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 일본 같은 국가들이 미국 쪽으로 이제 원유 수입을 다각화시키면서 미국 원유 관련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지표 따에서 나오고 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공급망 다각화 흐름을 참고하면은 이러한 구도도 짜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내용이 미국 쪽의 석유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해서 운송을 하는 기업들을 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이게 거죠? 미국에서 원유 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선박 한국까지 옮기는 그런 기업들이 주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미드스트림 기업들을 보자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안정적인 게 에너지 관련 기업,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유가 리스크가 매우 심합니다. 왜냐면 유가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런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유가보다는 운송량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잘 탄다면은 좀 좋고 안정적인 수주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이랑 에너지 관련주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거를 들으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약간 PPT 발표를 한 것 같긴 한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주요 이슈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날을 보시면은 이날은 또 G7 회담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AI나 뭐 히토류, 무역 관련된 여러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G7 회담에서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G7 회의가 중요했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그쵸.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좀 퇴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각국의 대표 정상들이 모여 있고 브라질부터 해서 한국 같은 거 지금 거기 가 있죠. 맞습니다. 그나마 좀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은 저는 크게 AI랑 히토류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히토류 같은 부분들이 이제 탈중국 연대를 맺으면서 이런 공급망 다각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뭐 단체 성명 같은 부분들도 많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향후에 관세를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의 카드로서 히토류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장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히토류 공급에 따른 기업단에서의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은 특정 지표나 뭐 어떤 데이터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약간 뭐랄까 계속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많이 차지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런 히토류 관련 공급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포드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CEO가 발언을 한 게 히토류 공급 이슈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또 뭐 로키드 마틴에서 말하는 뭐 F-35 생산 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점점 이제 히토류가 중요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지만 히토류가 하나의 카드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또 다른 국가들은 히토류 공급만 다각화를 계속 이루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좀 자리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딴에서 뭐 관련 주식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포인트들이 이제 이번에는 좀 핵심인 거로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원래는 저는 무역 협상이 막 발생할 줄 알았는데 네. 관세나 한 영국이랑 캐나다랑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날에는 사실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움직임이 그 충돌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18일 시황을 한번 보시면은 다시 좀 격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도 불확실하고 코스피도 좀 이제 많이 3,000 올라가냐 이랬는데 좀 많이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또 보시면은 특징적인 거는 좀 태양광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OBBB 법안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데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앞서서 좀 정정을 해드리면은 이란 이스라엘 분쟁은 한 번도 완화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제 그쵸, 싸우고 그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재밌는 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튀진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이제 시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영향을 받는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 루트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아까 OBBB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원에서 조정안이 나왔고요. 상원 조정안이 하원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들을 좀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더 조기에 폐지를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채 한도 같은 부분들을 좀 상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SALT 같은 부분들도 기존 안을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의 골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법안에 이번에 상원에서 제안한 바로는 이런 뭐 R&D 같은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그런 자산 투자 아니면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액 공제를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업 단에서 민간 투자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투자의 주체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뭐 그 예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또 조금 결이 다르지만은 SALT 같은 SLR 같은 그런 금융권의 규제 완화 좀 풀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나 라고 하반기에는 그런 흐름이 주가 되지 않을까. 관세를 더 때리기에는 또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좀 불확실성이 좀 잠잠해지면은 그런 포인트들이 좀 다시 핵심 포인트 주제로 좀 떠오르게 되는 거네요. 불확실성이 지금 좀 잠잠해지면은 그쵸. 잠잠해진다면은 뭐 이스라엘과 뭐 이런 불확실성이 아니면은 이런 걸 이슈 삼아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단에서는 이런 전쟁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면은 이런 재정 확대 정책들을 더 통과시키기 쉽거든요. 노이즈 국방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근데 그거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방송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내일 새벽인가요? 핵심적인 이슈가 핵심적인 게 하나 있잖아요. FOMC가 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FOMC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FOMC까지 좀 중요한 물론 이제 포인트? 그거는 네네. 금요일날 방송하시는 우혜영 연구원님이 하실 테지만은 뭐 FOM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식을 많이 보니까 좀 경계해야 될 요인은 결국에는 공급 관련된 물가를 경계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중동이나 관세에 대한 그러한 경기 이슈가 아닌 수요의 이슈가 아닌 공급의 이슈를 연준이 더 강하게 피력을 한다면은 그 부분들이 좀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고 왜냐면 실제로 이제 과거에 러우 전쟁 때도 러우 전쟁 발발하자마자 시장이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추세적인 하락을 일으킨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 리스크로 전가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주목한 연준의 FOMC나 매파적인 스탠스 이후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주목해볼 이벤트는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들이 이러한 좀 불확실성 있는 장세에서는 그런 선물 옵션 만기를 계기로 이런 기관들의 포지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규모 조정이 있지 않았지만은 이 시점을 계기로 뭐 좀 낮은 자산을 더 들어간다던가 주식을 팔고 채권이나 금을 산다던가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좀 유의해 볼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나토 정상회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지금 방산인주에 대한 그런 견조한 주가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해당 포인트들이 어떻게 다음 주에 반영이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